안녕하세요. 저는 서태준입니다. 48세,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야기, 15년 결혼 생활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지원, 제 룸메이트이자 곧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남자, 그리고 임서연,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 제 친구였던 지원이는 모두에게 인기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농구부 에이스에 성격도 활달하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반면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연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지원이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태준아, 넌 괜찮은 놈이야. 자신감을 좀 가져. 지원이의 응원 덕분에 서연이에게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우리 셋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축제, MT, 여행, 모든 추억에는 항상 우리 셋이 함께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취직을 했고 지원이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연과 나는 2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결혼을 했고 지원이는 미국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아름다운 선물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야.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저와 서연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대체로 평탄했습니다. 서연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7년 전 독립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도 태어났고 외벌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로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지원이는 5년 전 미국에서 돌아와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독신이었던 지원이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아이들에게는 삼촌처럼 되었습니다. 바쁜 사업으로 제가 가족에게 신경 쓰지 못할 때 지원이는 서연과 아이들을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태준아, 넌 사업해서 바쁘잖아. 서연이랑 애들은 내가 좀 챙길게.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자주 지원이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이들도 지원 삼촌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문자 알림, 지원이가 있을 때의 서연의 화사한 표정, 둘이 공유하는 비밀 농담들.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아이들은 신이 났고 서연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서연에게 갑작스러운 출판 일정이 생겼다며 여행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원고가 들어왔는데 꼭 이번 주에 검토해야 한다고. 미안해, 여보. 실망스러웠지만 아이들과 단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다녀올게. 넌 신경 쓰지 말고 일 마무리 잘해. 제주도에서의 3일은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갑자기 큰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했고 결국 한밤중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중독으로 진단받았고 우리는 다음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마지막 밤,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아이 준우는 링거를 맞으며 겨우 잠이 들었고 5살인 작은아이 민서는 제 무릎에 머리를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중독 증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집에 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고 민서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갈 것 같아. 준우 상태가 좋지 않아.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자고 있나 싶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우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의사의 확인 후 퇴원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여보, 지금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고 있어.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이번에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출판 마감으로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내내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제 도착하냐, 뭐 사갈 건 없냐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 연락에 전혀 답이 없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이의 검은색 BMW. 지원이가 왔나 보네. 서연이한테 무슨 일 생겼나?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지친 기색도 있고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제주도 조개 선물 줄 거야. 민서가 들고 있던 조개 껍데기 주머니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집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첫 댄스로 추었던 노래,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노래였습니다. 왜 이 노래를?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웃음소리. 그리고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너무 뻔한 핑계 아니었어? 태준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은 절대 의심 안 해. 일만 열심히 하는 바보니까. 서연의 대답에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판 일정, 급한 원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있어봐. 아이들에게 속삭인 후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거실 소파에는 서연과 지원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가 지원이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두 잔의 와인, 그리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미꽃잎이 뿌려져 있었고 벽에는 우리의 10주년이라고 쓰인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로를 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지원이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고 있었고 지원이의 손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에서 왔어요. 조개 선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고 지원이는 당황해 셔츠 단추를 급하게 잠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애들이.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원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아닌 지원이가 선물한 것이 분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삼촌이랑 엄마가 왜 그래요? 준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10년의 우정, 그리고 두 아이의 행복.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준우야, 민서야, 우리 잠깐 나가자.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한테 조개. 민서가 조개 껍데기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엄마가 지금 바쁘시니까.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고. 서연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모든 게 끝났어.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그제서야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에 묵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과 지원이 둘 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실수야.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된 일이야? 침묵 후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충격이었습니다. 10년이라면 결혼 5년 차부터 우리의 둘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들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 내가 사업 때문에 바빠지고 나는 외로웠어. 지원이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줬어. 어느 날 그냥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10년 동안 매번 그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어. 여러 번. 하지만 계속 돌아가게 됐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10년을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 대학 룸메이트,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설명해. 지원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대학 때부터 서연이를 좋아했어. 하지만 내가 먼저 고백했고 서연이도 널 선택했어. 그때는 정말 포기했었어. 그런데 유학하기 전날 서연이랑 단둘이 술을 마셨어. 너한테 작별 인사하러 갔는데 내가 집에 없어서 그날 우리는 실수를 했어. 그 후로 계속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하지만 다시 했잖아. 내 결혼식이 끝나고 내 집에서 내 아이들 옆에서 지원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10년간 계속된 계획적인 배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웃으며 저를 바보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할지, 용서할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고 서연의 비밀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원이와의 수년간의 메시지, 사진, 영상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여행 계획, 심지어 함께 미래를 꿈꾸는 대화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원이가 저의 사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사무실에서 훔친 문서들, 계약 정보, 투자 계획.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배신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서연에게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제 부모님 댁에 보냈고 집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도착하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 너와 지원이의 10년간의 관계, 내 회사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모든 것.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지원이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고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너희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불륜, 내부자 거래 증거,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위조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둘 다 감옥에 갈 거야. 두 사람의 표정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내 조건은 간단해. 지원아, 너는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서연아, 너는 아이들을 위해 체면 치레로 1년간 부부로 살자. 그 후에 조용히 이혼하고 내 몫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10년의 거짓말과 배신을 어떻게 용서해? 난 이미 너희를 믿지 않아.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 이건 협상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는 모든 걸 잃어. 나도 상처받겠지만 너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결국 그들은 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이는 해외로 떠났고
서연과 저는 겉으로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 1년은 제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배신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예정대로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살기 어려워졌다고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공동 양육권으로 합의했고 서연은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를 더 키웠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연과는 오직 아이들 문제로만 대화하며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지원이는 가끔 서연에게 연락한다고 들었지만 제 앞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를 소모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배신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평생의 친구가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자신과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신의 아픔이 결국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